안녕하세요. 주식의 평택 도비예요. 네. 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우방국 중에 하나인 캐나다에 35% 상호 관세를 때리면서 캐나다 물류, 그 중에 특히 철도에 투자 기회가 생긴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참 이 관세라는 게 좀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웃긴 게 중국한테 위협을 주고 좀 중국의 무역을 고립시키고자 시작했던 대미 상호 관세가 지금 정작 중국에는 아직 매겨지지도 않고 계속 유예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 뭐 우리나라 포함 일본, 영국, 뭐 브라질 등등 다른 나라 체결된 나라 몇 군데 있죠. 예, 슬슬 이제 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관세 우승 나라 영국, 제 생각에는 영국이 가장 지금까지는 관세 때문에 제일 크게 웃은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영국도 이상한 브랜드라서 그렇지, 고장 잘 나는 브랜드라서 그렇지, 좀 나름 고급 차량 브랜드도 수출하고, 그리고 뭐 버버리 이런 것도 수출하잖아요. 뭐 사실 40% 가까이 상호관세 걸린 스위스, 뭐 지금 롤렉스 시계도 많이 비싸질 거라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진짜 미국이랑 영국이 무역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치더라도 가장 크게 웃게 되는 국가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영국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기분이 안 좋을 나라, 진짜 캐나다예요. 예, 캐나다는 사실상 미국의 물가는 멕시코랑 캐나다가 많이 잡아주는 버퍼 역할을,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무슨 일 있으면은 멕시코가 위로 물건을 많이 올려주고, 네, 물론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이 더 인력이 저렴한 국가도 있지만, 급하면 멕시코는 제조해가지고 바로 기차로 올려주기 때문에 멕시코를 미국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멕시코도 25% 관세 이후에 캐나다 35%. 근데 멕시코보단 캐나다 지금 더 기분 나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캐나다 같으면 우는 나라. 그리고 산업도 웃는 산업이랑 우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일단 웃는 산업. 네. 이렇게 전 사실 유럽이 조금 미국이랑 관세가 삐끗하면은 미국 빅테크 혹은 클라우드에도 유럽이 관세를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유럽연합이랑 미국은 서로 스무스하게 상호 관세 15%에 합의를 하면서, 또 빅테크는 관세의 영향을 또 받지 않죠, 클라우드랑. 그래서 한번 이때쯤 꺾일 줄 알았는데, 뭐 빅테크는 뭐 한 발 더 전진을 하고, 클라우드도 미국의 오라클은 진짜 제가 생각할 땐 빅테크들보다 더 고평가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와, 올 초에 한번 뚝 찍고 주가 200달러를 넘어가는 걸 보고 진짜 지금 이게 좀 정상인가?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빅테크랑 클라우드에는 좀 투자하기가 약간 어렵다. 달린 말에는 돈을 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얘네들 기술주 대장들이 웃었어요. 그리고 눈물 흘린 애들은 뭐 아시아 제조업이 좀 뭐 눈물을 흘린, 뭐 좀 현대차가들은 피해를 좀 보는 거 아닌가 얘기가 있는데, 전 아니라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세게 안 후드려 맞았고, 진짜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주식들은 물류주예요. 물류주. 글로벌 글로벌 물류주들, 물류 공룡들. 이를테면 저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ZIM, 찜 있잖아요. 찜도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요. 네, 좋은 실적을 내면서도 지금 관세 때문에 물류량이 많이 줄어들 걸 우려해서 지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 UPS, 페덱스, 얘들 글로벌 택배 공룡들이잖아요. 네, 택배 거인들인데 뭐 아마존이 뭐 물류 창고를 시작하고 물류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뭐 좀 힘을 못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다고 말하기엔 2020년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특히 UPS는 지금 코로나 그 시절 주가로 돌아왔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 얘는 미국이랑 캐나다 간에 뭐 곡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곡물, 오일, 그리고 생필품, 목재, 뭐만 잡다한 걸 다 갖다주는 주식인데, 오일에는 비록 10%밖에 관세가 안 붙지만 나머지는 35%가 붙으면서 이 기업은 실적이 좀 나쁘지 않죠.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랑 캐나디안 퍼시픽 캔사스 시티, 이 CP랑 CNI, 이 두 주식이 지금 캐나다랑 미국 간에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주식들인데, 사실 이 캐나다향 35% 관세, 이거는 미국한테도 손해가 있다 생각하거든. 근데 캐나다랑 지금 좀 존심 싸움을 하느라 35%를 걸었다 생각하는데, 저 그렇게 오래 갈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주식들은 좀 집중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캐나다랑 미국은 뭐 언제든지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제가 지금 가장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네. 그리고 조금 천천히 오를 것 같다라는 애들, 네, 아까 말씀드린 짐 말고 또 젠코인가? 그리고 좀 얘를 비롯해서 좀 자그마한 미국 중심의 해운 회사들이 있어요. 얘들은 근데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코로나 지나서 5년 주가, 그 전에 주가 그대로 떨어졌고, 찜도 만약에 코로나 전에 상장이 됐으면은 5년 전 주가에 지금 다다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찜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락폭이 조금 더 하고, 네, 지금 먼저 산 놈이 임자인 것 같아요. 먼저 산 놈이 지금 떨어질 때 떨어지는 물량을 타타타타 받으면 나중에 또 지금 세계가 블록화가 되면서 물류가 재편성이 된다 하잖아요. 물류 구조가. 네. 그러면서 좀 지금 악재가 뜬 기업이 찜이고, 제가 봤을 때는 UPS랑 페덱스도 비슷해요. 네. 사실 중국 뭐 이렇게 페덱스랑 UPS 같은 또 미국 내의 내수 비중이 크긴 하지만, 뭐 중국으로 이때까지 뭔가 무역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택배든 아니면 해양 수송이든 중국이 이런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줬으면 벌어졌지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성된다 하면서 기존에 있던 글로벌 공급망을 으스러뜨린 거예요. 네. 이 기업들의 해양 운송 기업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물류 거인 기업들의 인프라가 중국에 많이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중국에 일을 한다고 많이 파긴 했는데, 이걸 중국에 있던 비중을 회수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인프라를 회수하기 전까지 중국에 비중이 있던 이 기업의 뭐 활동들,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얘들이 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중국 말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 또르르르르 해서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아니면 혹은 너무 지금 갑작 노동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방글라데시 도와줘 하면 이런데 또 공장 짓고 하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글로벌 운송망이 완전 재편성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또 나중에 물동량이 터지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긴축했던
긴축을 했던 이 물류 기업들과 해운사들의 인프라는 다시 운임료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류 기업들 그리고 해운사들 지금 5년 이전 주가로 다 돌아갔습니다. 얘들을 매수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구독자님들 중에 ZIM 찜보다 솔직히 작은 해운사는 별로 안 사고 싶고 찜만큼 배당도 안 주잖아요. 그렇게 찜 대신에 다른 해운사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스라엘 본사니까 이 찜은 유대 자본이 몰려있는 뭔가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우리에겐 그런 배당금을 팡팡 쏴준 노아의 방주 같은 이 달러 구조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참 지금 좋은 위치라 생각해요, 매수하기에. 그리고 UPS, 페덱스 얘네들도 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UPS는 좀, 근데 페덱스는 별로 또 그렇게까지 이익이 막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줄진 않았는데 UPS는 좀 줄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구조에 따라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UPS는 노조가 좀 세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페덱스는 노조가 없어서 뭔가 저렇게 약간 긴축이나 사람 해고하는 게 자유로워서 저렇게 순이익을 잘 내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도 저는 이 물류 주식들의 UPS, 자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내가 빨리 많이 사고 싶은 거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CP, 캐네디언 퍼시픽 캔사스 시티, 멕시코랑 이 캐나다까지 철길이 연결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CP. 그리고 UPS, 페덱스, 이 순서로 저는 좀 물류 주식으로 사모으고 싶거든요.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물류 기업의 불황을 활용해서. 네. 근데 UPS 같은 경우는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던데, 뭐 아마존에 밀려, 노조에 밀려,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긴축을 뭐 지금 업소 폐쇄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업소 폐쇄를 많이 하고 하면 나중에 또 경기가 다시 돌아올 때 운임료를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달할 데가 많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아마존이 아무리 물류 시스템이 발달한다 해도 전 지구를 덮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아마존이란 이 원어 자체도 브라질을 덮고 있는 거지 뭐 전 지구를 덮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건 살짝 조금 농담이고, 물류사들도 사실 한 기업이 전 세계를 독점한다, 이건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아마존 같으면 그렇게 되면 독과점에 대한 이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나눠 가지는 게, 뭐 아마존 구역, 내 구역, UPS는 UPS 구역, 페덱스는 페덱스 구역,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게 사실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아무튼 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성, 이게 일단 일시적으로는 물류 기업들에게 지금 괴로움을 주고 있지만, 뭐 지금 저희는 이제 트럼프가 준 기회를 올라타야 되잖아요. 네, 지금 물류 기업들에 저는 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저런 뭔가 그 알 수 없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런 과격한 정책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네, 트럼프가 찍어준 가장 큰 호재 찍어준 거예요. 원유입니다. 원유를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유럽연합이랑 대한민국 이 15% 관세를 맺을 때 원유를 내년 내후년에는 더 올리겠다라고 그냥 대놓고 전 발표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물류 말이 좋아서 물류 시스템의 재편성이지, 기존 중국과 미국 미국에 가장 인프라가 많던 이 물류 기업들은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좀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영리적으로는 피해를 보아요. 네. 그리고 재편성되면은 그에 맞게 다시 다시 편성된 글로벌 공급망에 따라서 자신들의 인프라도 탁탁 재편성을 해야겠죠. 그러면 경기가 돌아오고 운임료가 다시 올라갈 때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물류기업이 근데 과연 물류기업이 저렇게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좀 의심의 눈초리 도 있어요. 줌만 해도 코로나 때부터 엄청 호재가 될 것 같던데, 또 대면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훅 줌 같으면 또 꺼졌잖아요. 하면서 이 물류업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부분 걱정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걱정이 많이 되니까 UPS 같으면 그냥 지금 헐값에 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저는 물류 쪽에 좀 기대를 걸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물류만큼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랑 무인 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또 없다 생각해요. 네. 일단 사실 그냥 저의 생각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기차가 엄청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근데 미국, 캐나다 생필품이나 목재, 원유 이런 걸 실은 기차들은 되게 천천히 가거든요. 막 길이는 3km나 되는데 신호등 하나 지나갔는데 막 2-30분 걸려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기차 앞에서 엄청 짜증나고 있고, 그런 상황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미국, 캐나다 사는 친구들한테. 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네. 이 사람이 급히 운전을 하거나 급히 사고를 위한 판단 이런 걸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물류 시스템, 특히 캐나다, 미국을 관통하는 기차나, 아니면 그런 UPS, 페덱스, 혹은 이런 애들을 진짜 말 그대로 상자 규격만 똑같이 맞춰가지고 대중소 아니면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최대 대중, 중소, 소, 최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상자 사이즈를 그냥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누구 이름 적고 그거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코드만 붙이고 따닥따닥 크기별로 넘기고, 나중에 나올 때도 그냥 줄 일렬로 세워가지고 그냥 배에 따닥따닥 기계가 실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크게 할 필요, 기계가 지금 고장난 경우에만 타다타다다 해서 하는, 좀 뭔가 엔지니어 몇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정 급할 때 무슨 지게차 할 줄 아는 사람 비상 대비해서 상시 대기 인원 있으면 될 것 같고, 배 타고 갈 때, 그리고 이거 중간에 작업할 때 진짜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네. 그냥 바코드 박스에 붙이고 이거 놓고 나중에 이거 한국에서 이거 제품 이만큼 실어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하면, 한국에서 그냥 기계 가지고 그냥 좀 인프라만 잘 깔림, 이게 뭐라 해야 되냐, 이 세팅만 잘해주면 그냥 사람도 필요 없어. 그냥 딱 레일에 해가지고 그냥 크기별로 팍팍팍팍팍 캐파 되는 대로 놓고 그냥 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또 무인 운항선이 운행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배는 워낙 변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기차에 비해서는 운행의 변수가 엄청 많다 생각해요. 근데 배는 바다에 떠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물류 적재하는 데는 정말 AI랑 로봇이 그냥 다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노조 때문에 좀 UPS가 힘들지라도 약간 먼 미래로 보면은 너무 먼 미래인가? 이 사람들이 은퇴까지는 아니라도 좀 인력을 서서히 감축해 나가도 네, 뭔가 로봇과 AI의 도움으로 운영 비율을 크게 줄이고 영업이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공급망의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성에 따른 피해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피해주에 제가 한번 좀 올라타서 비중을 실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럼 다들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같이 의견도 댓글 뭐 질문 주셔도 좋아요. 네. 의견 공유해 주실 분 공유해 주시고 네. 구독자 이제 정말 500명까지 한 10명도 안 넘은 것 같네요. 네. 지금 구독하고 떠나지 않으신 분들 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네, 언제든 다들 환영합니다. 500명 되면 제가 인스타 진짜 한번 봐볼게요. 네. 그리고 그럼 오늘도 다들 열일 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저도 이만 빨래 널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빠이.